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텐트, 휴대용 전등, 연료, 즉석 음식 등이 화학과 함께 크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력입니다. 또한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화학은 식량 부족도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식량 부족도 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벌레나 해충들이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 농약 등을 또 개발을 해서 해충을 죽이고 식량 자원을 크게 증산시키는데 기여를 했죠. 물론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뭐 단점도 있죠. 우리가 이제 유익한 해충도 죽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을 또 일으키게 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이 그 식량 증산에 어떤 기여를 한 부분은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의복들, 의류, 또는 뭐 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뭐 칫솔, 뭐 이런 것들 등이 이제 합성 섬유의 이제 그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합성 섬유로는 이제 나중에 나올 나일론이 있어. 나일론.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그 대표적인 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를 개발해서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건축 자재들, 예를 들면 뭐 FRP라든가, 그죠? 또는 뭐 자동차의 범퍼라든가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합성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죠. 그래서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등에도 많이 이용되고, 이러한 제품들이 그 화학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이제 화석 연료의 이용 방법, 화석 연료는 이제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죠. 이 탄화수소의 어떤 그 성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석유 또는 뭐 석탄 이런 것들을 분별 증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 이 석유나 석탄을 석유죠, 석유의 분별 증류 과정이 뭔가? 이 fractional distillation, 이 분별 증류 과정이 무엇인가는 너희들이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찾아봐라. 석유의 정제 과정, 분별 증류가 무엇이냐? 분별 증류, 영어로는 fractional distil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 증류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뭐 비닐 랩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LDPE, HDPE, 그 다음에 PP,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죠. 이런 플라스틱들이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잘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 주범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 골칫거리로 변해버렸죠. 이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플라스틱은 한 번 썩는데 한 500년 걸린다 그래요. 500년.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우리가 사용해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화학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환경 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은 생활의 편리성도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Today's learning goal이라고 하는 건데 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식량 문제, 그죠? 의료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Today's learning goa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은 푸드 플라브럼, 식량 문제, clothing 플라브럼, 의료 문제, and housing 플라브럼,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알아보자. 이게 학습 목표야, 학습 목표. 학습 목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식량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화학은 식량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학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대. 어떻게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강상민? 네, 어떻게 해서 화학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농약을 써서요. 농약을 써서. 해충을 많이 죽였어? 네, 그렇지. 그래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려갔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인공 비료, 자연 비료가 아니야. 자연 비료는 너희들이 싼 똥 오줌이 자연 비료야. 근데 이제 그 똥 오줌 말고 인공적으로 비료를 개발하여 우리가 사용했던 그 과학자가 리비히입니다. 리비히 보여줄까? 친구들.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 여기다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뒤에 나와요. 리비히.
최초로 인공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과학자가 누구냐? 그럼 리비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 리비히. 알겠냐? 유민상? 민상이성? 네? 여기 한번 읽어봐. 요거. 식량 문제 해결. 아니 요거 내 밑줄 본 게마. 화학 비료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유기화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리비히가 꼽힌다. 그는 암염 중에 염화칼륨 요거. 성분을 추출해서 칼륨 비료로 사용했고 동물을 뼈를 갈아 만든 골분에 황산을 섞어 제조한 과인산석회를 인산 비료로 썼다. 잘 읽었어요. 그 화학 비료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유기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리비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그래서 화학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1등 공신을 우리가 하였는데 그 식량 문제 해결의 비법은 질소 비료를 개발하는 거였다. 질소 비료. 그래서 이제 리비 이후에 하버라는 과학자가 있어. 하버. 물론 이제 하버하고 보슈는 하버 보슈법 이렇게 하는데 보슈는 빠졌네요. 올해 교육과정에. 하버가 더 큰 역할을 했는 모양이죠. 보슈가 빠졌어요. 보슈가. 하버 보슈. 그래서 하버는 리비 이후에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했고 그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해서 질소 비료를 개발을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1등 공헌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적어보면 질소는 N2 이렇게 되고요. N2. 그 다음에 수소는 3배 H2 이렇게 되고요. and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 2배 NH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암모니아로 만든 질소 비료를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서 식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케이? 송경주. 네. 요거 뭐냐, 요거. 밀? 아니, 쌀? 이야, 밀도 안 해. 이야, 나는 저게 뭔데요? 저게 뭔데요? 요거 밀이야, 밀. 밀 너 모르냐? 밀가루 만드는 곡식? 알아요. 그렇지, 요거 밀이지, 이 사람아. 그럼 요거는 뭔지 아냐, 송경주? 트랙터. 이야, 트랙터. 어떤 놈들이 요거 뭐냐 물어보니까 경운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놈들인데 요거 트랙터입니다. 요 밭을 가는 데 쓰는 트랙터.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 비료를 여기다 뿌려. 비료를 뿌리면 이런 밀이 잘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확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겠지. 잘했어요, 송경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복합 비료라든가 인섹트 킬러,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이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러한 살충제나 제초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익한 벌레라든가 또는 유익한 풀
이런 것들을 다 또 없애버리기 때문에 산림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의 기여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 화학은 비료와 농약, 페스트사이드즈라고 농약, 비료, 퍼틸라이저를 개발하여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게 이제 화학이 하는 역할이었다. 화학 기여. Chemical contribution, 화학의 기여지. Fertilizers, 비료, and pesticides, 농약, developed, solved the problem of the human food shortages.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이니까 해석하면 돼요, 친구들. 영어 모르면 무시해. 이거 무시하면 돼. 무시하고 요것만 읽어. 요것만. 알겠지? 요것만 읽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학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의류 문제를 해결했다. 옛날에는 맨날 옷을 말이야. 뭐 목화섬으로 만들거나 면, 그죠?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어요. 이 목화로 만든 그러한 옷만 입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면으로 만든 그 옷은 해충에 약해. 해충에 약하고 또 강도도 약해. 그런데 이제 그런 천연 재료로 만든, 자연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면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해결하는 게 바로 나일론이라는 합성 섬유가 등장합니다. 나일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너희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볼 게 있어요. 이 나일론은 이 캐로더스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최초의 합성 섬유야. 가볍고 질기며 값이 싸.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땀을 잘 흡수를 못해. 나일론은 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질기며 값이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의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분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그죠? 흡수하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일론은 어떤 재료로 나일론을 만드느냐? 너네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조사할 거 이거야. 헥사메틸렌 디아민하고 플러스 아디푸산이라고 하는 요 두 놈을 가지고 나일론을 만들어. 그래서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푸산의 구조식을 한번 살펴봐. 인터넷을 뒤져서 헥사메틸렌 디아민 아디푸산의 구조를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시고 왜 66나일론이라고 했는가? 물론 여기 헥사라는 뜻이 6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나일론은 원래는 66나일론이야. 6,6 나일론 이래요. 그러면 이 66나일론의 재료는 뭐냐? 재료 헥사메틸렌 디아민 아디푸산이야. 이놈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나일론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주라 이런 뜻이야. Do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66 나일론은 의료용 섬유 위에 가방이라든가 밧줄이라든가 칫솔 이런 것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어. 그죠? 가방, 밧줄, 요거 뭐냐면 때밀이 수건, 칫솔목 이런 것들이 66 나일론으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학이 우리 인류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 또는 이 물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이 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의 사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분해가 잘 안 돼. 자연분해가 돼서 생태계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썩지도 않고 수질오염 일으키고 바닷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먹는 생선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 몸속에 박혀 있고 그 생선을 먹는 우리 인간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해서 환경 호르몬, 이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것들 합성 화학 물질들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깨끗이 오랫동안 보존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합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좀 줄여나가고 일회용이지만 여러 번 사용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리수거하라 이런 뜻이죠. 다 알겠지? 자, 이제 나일론 이후에 또 합성 섬유가 또 한 개 있어요. 너희들 옷을 보면은 안쪽에 그 태그가 붙어 있어. 꼬리표. 거기 보면 뭐 폴리에스테르 몇 퍼센트, 면 몇 퍼센트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또 하나의 합성 섬유를 소개를 하겠다. 이게 폴리에스테르라고 그래. 폴리에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폴리에스테르라고 그래. 옷에 붙어 있는 꼬리표를 보시면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폴리에스테르는 재료가 뭐냐? 요 재료도 니네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 카르복시산하고 알코올이 플러스돼서 축합중합 반응이라고 그래. 이 축합중합 반응을 통해서 COO기가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져. COO. 이걸 갖다가 에스테르기라고 그래. 에스테르기. 이 에스테르기가 들어있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941년 영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옷에 보면 꼬리표가 있단 말이야. 꼬리표. 내 꼬리표가 나도 있어. 꼬리표. 여기 이거 보이냐 니네들 여기? 요 꼬리표? 여기 보여? 여기 보시면 이 보이려나 안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보면 폴리에스테르 이거는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나와 있어. 싸구려야 싸구려. 면이 많으면 비싸. 폴리에스테르는 싸.
호주머니에 한번 이 꼬리표를 한번 봐라. 잘 안 보이면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이 옷에 이런 데.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의 재료는 뭐냐? 두 가지다. 카르복시산, 알코올. 얘네들의 구조식을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and 축합 중합 반응이 뭔가 이것도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친구들? 말이 없네 친구들이. 박민준, 네, 선생님이 지금 숙제 2개 냈는데 뭐지? 그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랑 아디프산에서 구조식 찾는 거랑 카르복시산이랑 축합 중화 반응 찾는 거 아닌가요? 맞아. 잘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굿 헤드. 자, 폴리에스테르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여러 가지 합성 섬유로 값싸고 다양한 기능성 의복을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지성이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들도 폴리에스테르가 거의 70 내지 80% 이상 들어있단 말이지. 응? 그 다음에 우주선의 우주복 and 스키 선수들의 스키복 이런 것들이 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고 또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값싸고 또 다양한 기능성 의복을 우리가 제작하여 생활의 어떤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학이 기여한 그러한 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의 기여 나와 있네. 합성 섬유의 개발로 누구나 다양한 소재와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라. 뭐 요거 영어 모르면 무시하고 요것만 읽으면 돼. 요거. 합성 섬유의 개발로 누구나 다양한 소재와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화학은 이처럼 우리 인류의 삶에 커다란 어떤 편리성을 가져다 주었고 다양한 소재의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제 교과서 내용 창의활동 여기까지만 좀 하고 이제 끝마치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합성 섬유로서 고어텍스라는 게 있어요. 고어텍스. 이 고어텍스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증기가 통과하는 기능이 있어 등산용 의류에 많이 쓰이는 합성 섬유고, 그래서 이 고어텍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사를 좀 해봤어. 이게 이제 고어텍스야. 이거 안쪽 인테리어, 바깥쪽 익스테리어. 소프트 이너 라이너, 아주 유연한 어떤 안감이 있고, 프로텍션 보호, 고어텍스 막, 프로텍션 방어, 레지스턴스 아우터 쉘.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 어떤 막이다, 방수막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물은 통과하죠. 물은 통과합니다. 물은 통과하고. 트랜스피레이션, 그죠? 이게 이제 공기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야, 유민상 이거 한 번만 읽고 이제 끝내자. 여기부터. 고어텍스는 윌버트 L. 고어와 그의 아들인 로버트 W. 고어 그리고 로에나 테일러가 공동으로 발명했다.
밖에서 안으로 물이 배어 들어가지 않고 땀이나 수증기는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특수 섬유이다. 고어텍스와 관련된 특허는 1973년에 출원되었다. 고어텍스의 선별적 방수 기능이 가능한 것은 제곱인치당 90억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을 갖고 있는 고어텍스 필름 때문이다. 물방울보다 2만 배 정도 작고 수증기보다 700배 정도가 커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방울은 막지만 안에서 발생하는 땀과 수증기는 배출이 가능하다. 고어텍스는 의복뿐만 아니라 등산화, 가방, 양말, 광섬유 케이블, 연료전지 부품, 전자산업용 필터, 광물 석유 탐사, 외과용 제품, 휴대폰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유민상. 그래서 이 고어텍스에 대해서 한번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특수 섬유다. 인공적으로 만든 특수 섬유이고, 그 다음에 이 고어텍스 필름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고어텍스 필름이죠. 고어텍스 멤브레인, 이것 때문에 선별적 방수 기능이 가능하다. 선별적 방수 기능이 가능한 인공합성 화학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15페이지까지 했고요. 16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녹화 잠시 중지하고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끝내기로 할게요.